38세 노총각. 평생 농사만 짓던 남자가 온 동네의 놀림거리인 정신 나간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묵묵히 그녀와 4명의 아이를 보살폈던 그의 지극한 사랑을 세상은 가난과 운명이라 불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사고로 머리를 다치고 깨어난 아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10대의 최고급 세단을 몰고 나타나 온 마을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파란만장한 세월 속에 피어난 한 남자의 헌신,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비밀. 지금부터 한 남자의 지극한 사랑과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소통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낡은 기와지붕 위로 빗물이 쿵쿵거리며 떨어지고 마당의 흙바닥은 금세 질척한 진흙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38살의 이강인은 방구석에 홀로 앉아 빗소리만이 가득한 적막한 집 안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텅 빈 부엌, 텅 빈 안방, 텅 빈 마당. 긴 한숨이 절로 새어나왔습니다. 손등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농사일로 다져진 몸은 여전히 건강했지만 그의 마음속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혼 정년기는 이미 한참 전에 지나갔습니다. 동네 총각들은 하나둘 장가를 가고 이제는 그보다 10살이나 어린 청년들까지 아내를 맞이하는 판이었습니다. 이강인만이 홀로 이 낡은 기와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강인아, 나왔다. 빗소리를 뚫고 대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네 중매쟁이 박씨 아주머니였습니다. 이강인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이고, 이 밤에 장대비를 맞으면서 왜 오셨어요? 내가 자네를 그냥 둘 수 있나? 또 좋은 처녀 하나 알아봤네. 박씨 아주머니는 젖은 옷을 털며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의 얼굴에는 별다른 기대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중매가 몇 번이나 성사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되었던 일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주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어떤 처지인데 가난한 농부한테 시집올 처녀가 어딨겠습니까? 그러게 말이야. 박씨 아주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번엔 조금 특별한 경우라네. 특별하다니요? 그 처녀 말이야. 용모는 반반한데 정신이 좀 온전치가 못해. 순간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이 더욱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이강인은 아주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말 그대로야. 정신이 좀 나간 것 같다고 해야 하나? 바보처럼 웃기만 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하지만 몸은 건강하고 얼굴은 예쁘장하다네. 나쁜 짓을 하거나 난폭한 건 아니고 그냥 어린애처럼 순하기만 하더라고. 자네도 알다시피 자네 나이가 이미 38이야. 솔직히 말해서 이 동네에서 자네한테 시집올 처녀는 이제 없어. 자네가 이 제안을 거절하면 아마도 평생 혼자 살아야 할 거야. 박씨 아주머니의 말은 냉정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이강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거부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텅 빈 집에서 홀로 늙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생각 좀 해봐.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대답 들으러 오겠네. 박씨 아주머니가 돌아간 후 이강인은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빗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어둠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어둠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여자를 아내로 맞는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또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홀로 밥을 먹으며 느끼는 고독함, 아픈 날에도 걱정해 줄 사람 하나 없는 이 집에서 홀로 늙어 죽어갈 미래. 그래도 혼자보단 낫겠지. 다음 날 아침 박씨 아주머니가 다시 찾아왔을 때 이강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처녀를 만나보겠습니다. 며칠 후 조촐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그저 형식만 갖춘 결혼식이었습니다. 신부는 고운 분홍색의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박씨 아주머니의 말처럼 용모는 정말 단정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초점이 없었고 입가에는 아이처럼 해맑은 미소만이 떠 있었습니다. 신부는 결혼식 내내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웃기만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동정과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이고, 강인이가 결국엔 미친 여자를 아내로 맞았다는구먼. 농사꾼의 가난하니 선택권이 어디 있겠어. 저러다 평생 고생하겠지. 아이고, 저 처녀도 불쌍하고 강인이도 불쌍하네. 수군거리는 소리가 이강인의 귀에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비난을 외면했습니다. 그저 신부의 손을 꽉 잡고 낡은 기와집으로 함께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이강인은 신부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해벌쭉 웃기만 했습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갸웃거리며 웃을 뿐이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군. 그럼 제가 지어드리겠습니다. 이강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은서. 당신 이름은 이제부터 유은서요. 은혜로운 은혜, 편지서. 제가 당신한테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은서는 여전히 웃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은 그 웃음 속에서 묘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적어도 이제 이 집은 텅 빈 집이 아니었습니다. 빗소리가 다시 들려왔지만 이번에는 그 소리가 조금 덜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이강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드디어 혼자가 아니구나. 그렇게 기이한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단했습니다. 은서는 밥을 지을 줄도 빨래를 할 줄도 청소를 할 줄도 몰랐습니다. 아침이 되면 이강인이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피고 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여야 했습니다. 은서는 그저 마당 한 구석에 앉아 나비를 쫓거나 아무 이유 없이 킥킥거리며 웃기만 했습니다. 은서야, 이리 와서 밥 먹어. 이강인이 부르면 은서는 아이처럼 종종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밥상 앞에 앉아서도 숟가락질이 서툴러서 밥알을 흘리기 일쑤였습니다. 천천히 먹어. 천천히. 이강인은 한숨을 쉬면서도 은서의 입가에 묻은 밥풀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녀는 그런 이강인을 보며 또 해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은서에게도 장점은 있었습니다. 몸은 건강했고 성격은 순했으며 밤에는 이강인 곁에서 아이처럼 곤하게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집은 더 이상 텅 빈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서가 갑자기 밥도 잘 못 먹고 구토를 해서 병원에 가보니 은서가 임신 3개월이라는 겁니다. 이강인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기쁘면서도 걱정이 앞섰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아내가 과연 무사히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그리고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
하지만 걱정과는 달리 은서는 임신 기간 내내 건강했습니다. 배가 불러오면서도 여전히 마당을 오가며 해맑게 웃었고 때로는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알 수 없는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으응 으응. 은서야, 배 안에 아기가 들린다고 노래하는 거야? 은서는 대답 대신 고개를 갸웃거리며 웃었습니다. 그해 겨울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으앙, 으앙. 건강한 사내아이의 울음소리가 낡은 기와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강인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 꼭 쥔 주먹, 힘차게 울어대는 그 모습이 너무도 신기했습니다. 아들이다. 내 아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은서는 산파 할머니의 부축을 받으며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의 눈빛에 모성애 같은 것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아가. 은서는 서툰 손길로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비록 정신은 온전치 못했지만 그녀의 품은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듬해의 둘째가, 그 다음 해에 셋째가,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넷째가 태어났습니다. 불과 4년 만에 네 아이를 연달아 낳은 것입니다. 모두 건강하고 토실토실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으앙, 으앙, 엄마, 배고파. 형아가 때렸어. 나 안 때렸어. 낡은 기와집은 이제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또다시 수군거렸습니다. 저 바보 여자가 애는 잘 낳네. 몸은 건강한가 봐. 4명을 연달아 낳다니. 하긴 정신이 멀쩡해도 요즘 애 넷 낳는 집이 어딨어. 애들이 예쁘긴 한데 강인이만 이제 진짜 고생길이구먼. 이강인은 뒤에서 그 말들을 듣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사실은 이강인도 기쁘면서도 막막했습니다. 혼자 농사를 지어 4식구, 아니 5식구를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새벽같이 일어나 밭으로 나가고 해가 질 때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이들 밥을 챙기고 기저귀를 빨고 재우고 이강인의 하루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배고파? 큰아이가 이강인의 바지를 잡아당겼습니다. 이강인은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은서는 마당 한 구석에서 막내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이처럼 웃으며 막내에게 의미 없는 소리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으응 으아. 은서야. 이강인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원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은서도 나름대로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었으니까요. 비록 밥을 챙겨주거나 제대로 돌보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품은 아이들에게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으앙, 으앙. 어느 날 저녁 셋째가 열이 나서 밤새 울어댔습니다. 이강인은 밤새 아이를 안고 달래야 했습니다. 은서는 옆에서 잠들어 있었고 다른 아이들도 지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가야, 제발, 제발 좀 그쳐라. 이강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굳은 살이 더욱 깊이 파였고 얼굴에는 주름이 늘어났습니다. 38배 결혼했지만 이제 겨우 43인데도 50살처럼 늙어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크크크. 은서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아무 말 없이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은서야, 어디가? 이강인이 소리쳤지만 은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당 한가운데서 빙글빙글 돌며 웃기만 했습니다. 밤하늘의 달을 보며 의미 없는 말들을 중얼거렸습니다. 으응, 달, 예뻐. 아이고, 제발. 이강인은 아픈 아이를 안고 있어 은서를 데리러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며 한숨을 쉴 뿐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강인은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토실토실하게 잘 자라는 내 아이들. 비록 가난했지만 이 아이들만은 건강하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내 인생은 끝났어도 너희들은 달라야 한다. 너희들만큼은. 이강인은 아픈 아이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얹어주며 굳건히 다짐했습니다. 버텨야 한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마당에서는 여전히 은서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밤은 깊어만 갔고 이강인의 고단한 하루는 그렇게 계속되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결혼한 지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큰아이는 이제 9살이 되었고 막내도 6살이 되었습니다. 내 아이들은 가난 속에서도 건강하게 자라났고 이강인은 그 세월 동안 더욱 깊이 늙어갔습니다. 은서는 여전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바보처럼 웃었고 여전히 아무것도 할 줄 몰랐습니다. 다만 아이들은 그런 어머니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원래 저래. 큰아이가 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우리랑 같이 노는 걸 좋아해. 그치, 엄마? 크크크. 놀아. 놀아. 은서는 아이들과 함께 마당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어머니라기보다는 같이 노는 언니 같았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애들아, 오늘은 읍내장에 가자. 옷도 사고 신발도 사야지. 이강인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장에 간다. 아버지, 나 과자 사줄 거지? 그래, 하나씩만 사주마. 이강인은 내 아이들과 은서를 데리고 읍내로 향했습니다. 낡은 손수레에 막내와 둘째를 태우고 큰아이와 셋째는 걸어가게 했습니다. 은서는 이강인의 옆에서 신이 나서 종종 걸음을 쳤습니다. 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이강인은 아이들에게 옷을 사주고 신발을 사주고 약속대로 과자도 하나씩 사주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자, 이제 집에 가자. 해지기 전에 가야 한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일행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손수레에는 막내와 셋째가 나란히 앉아 있었고 큰아이와 둘째는 서로 선을 잡고 이강인의 옆에서 걸었습니다. 은서는 그 뒤를 따라오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코너길로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으응. 저 멀리서 트럭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강인은 별 생각 없이 손수레를 밀며 걸었습니다. 아이들도 신이 나서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끽. 모퉁이를 돌아 갑자기 트럭이 나타났습니다. 한눈을 팔던 운전사는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트럭은 이미 손수레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애들아. 이강인은 본능적으로 손수레를 밀어냈습니다. 손수레가 옆으로 굴러가면서 아이들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큰아이와 둘째도 이강인이 힘껏 밀쳐냈습니다. 으아!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은서가 움직였습니다. 안 돼. 은서는 굴러가는 손수레 쪽으로 달려가 아이들을 감쌌습니다. 그녀의 몸이 아이들을 덮는 순간 트럭의 백미러가 은서의 머리를 강하게 쳤습니다. 쾅! 둔탁한 소리와 함께 은서의 몸이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은서야. 이강인이 달려갔습니다. 은서는 바닥에 쓰러진 채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아이들은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엄마, 으앙, 엄마, 누가 좀 도와주십시오. 이강인의 다급한 외침이 골목길에 울려 퍼졌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겨진 은서는 곧바로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이강인은 복도에서 네 아이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살아만 있어라. 은서야. 3시간이 지나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뇌진탕이 심하긴 하지만 회복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강인은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도 아버지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이틀 후 은서가 깨어났습니다. 이강인은 침대 옆에서 졸다가 은서의 신음소리에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은서야, 정신 차렸어? 은서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10년 동안 봐왔던 그 흐릿하고 초점 없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맑고 깊고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은서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강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제 남편인가요? 이강인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이 아이들은 제 아이들인가요? 은서의 목소리는 10년 동안 들어본 적 없는 또렷하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침대 옆에 서 있는 네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큰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은서는 손을 뻗어 큰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큰아들. 그리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었구나. 은서는 네 아이들을 한꺼번에 끌어안았습니다. 아이들은 어리둥절해하면서도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강인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은서야, 당신 정신이 돌아온 거요? 은서는 눈물을 흘리며 이강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요. 당신 제 남편 맞나요? 그렇소. 이 아이들은 정말 제 아이들인가요? 그렇소. 모두 당신이 낳은 우리 아이들이요. 은서는 다시 한번 아이들을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게 돌아와서 정말 미안해. 이강인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기쁨과 혼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10년 동안 바보처럼 웃기만 하던 아내가 이제 또렷한 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정신을 차린 이 사람은 과연 누구지? 병실 창문으로 석양이 물들어 들어왔습니다. 은서는 네 아이들을 품에 안은 채 이강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감사함, 그리고 알 수 없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 때문에 당신 고생 많으셨어요. 그 한마디에 이강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아내에게서 진심 어린 위로를 받았습니다. 병실 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지만 이강인의 마음 한편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은서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서는 낡은 기와집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낯설고도 익숙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군요. 그렇소. 허름하지만 당신과 아이들이 자란 집이요. 은서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 안방, 마루 모든 것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여기서 그렇소. 이강인은 짐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은서는 부엌으로 가서 낡은 솥과 뚝배기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밥도 못 지었죠?
청소도 못했고 아무것도 못했죠? 그건 말씀하지 않으셔도 알아요. 제가 얼마나 짐이 되었을지. 은서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강인은 그런 은서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당신 탓이 아니요. 당신은 아팠던 거니까.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은서는 직접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운 손길로 밥을 짓고 국을 끓였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어머니를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밥을 해? 응. 엄마가 이제 밥을 해줄게.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서는 차분하고 지혜로운 여인으로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이강인을 챙겼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강인은 진짜 아내가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왜 정신을 잃었던 걸까? 그리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보름달이 떠오른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폭우로 변했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이강인은 아이들을 재우고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서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르릉, 콱광, 천둥 소리가 집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웅. 대문 밖에서 낮고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빗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강인은 일어서서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이 밤에 부르릉, 부르릉. 엔진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여러 대가 동시에 들려왔습니다. 이강인은 대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눈앞의 광경에 얼어붙었습니다. 10대의 새까만 고급 세단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차체가 번쩍번쩍 빛났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낡은 기와집 마당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이게 무슨... 차 문들이 하나둘씩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우산을 쓰고 내렸습니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뒷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강인은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당신... 뒤에서 은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강인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은서가 부엌에서 나와 마당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서야, 저 사람들이 저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들이에요. 은서는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빗물이 그녀의 머리와 어깨를 적셨습니다. 검은 양복의 남자들은 일제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가씨, 아가씨,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강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가씨, 아가씨라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많은 질문들이 폭풍처럼 밀려왔습니다. 도대체 은서는 누구인가? 왜 이런 사람들이 찾아온 거지? 내 아내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던 거지? 은서는 천천히 뒤를 돌아 이강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곧 모든 걸 알게 될 거예요. 천둥이 다시 한번 크게 울렸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마당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그 순간 가운데의 차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흰 머리에 위험 있는 자세, 맞춘 듯한 각이 잡힌 양복을 입은 그 노인은 은서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영아, 아버지,
이강인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라고? 낡은 기와집과 번쩍이는 고급 세단들, 가난한 농부와 검은 양복의 사람들, 그 극명한 대비가 빗속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강인은 그 자리에 앉은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빗물이 그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이럴 수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마당에서는 은서가 노인과 끌어안고 있었고 검은 양복의 남자들은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폭풍우는 더욱 거세졌고 이강인의 운명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조금 잦아들었을 때 노인은 은서를 놓아주고 이강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내 딸을 돌봐준 분이시군요.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지만 그 속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강인은 떨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시죠. 비를 맞으면 안 되십니다. 검은 양복의 남자가 우산을 받쳐들었습니다. 노인과 은서 그리고 몇 명의 수행원들이 낡은 기와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강인은 어찌할 바를 몰라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앉으세요. 은서가 노인을 마루에 앉게 했습니다. 노인은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가구들, 금간 뚝배기들, 해진 이불들. 그의 눈에서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하영아, 내가 이런 곳에서 괜찮아요, 아버지. 전 행복했어요. 은서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강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살려준 분이세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강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앉으십시오. 예. 이강인은 멀뚱한 얼굴로 앉았습니다. 노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소개를 해야겠군요. 저는 유진수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대형그룹이라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네, 대형그룹. 이강인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신문에서 라디오에서 몇 번 들었던 이름이었습니다. 서울의 대기업, 건설과 유통을 하는 재벌 기업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제 막내딸입니다. 본명은 유하영입니다. 하영. 이강인은 은서를, 아니 유하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당신한테 미리 말하지 못해서. 유 회장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10년 전 하영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서울 외곽도로에서 빗길에 차가 미끄러지며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운전사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하영이는 머리를 심하게 다친 듯합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하영이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기억을 잃은 채 어딘가로 떠돌았던 거죠. 저는 10년 동안 딸을 찾아 헤맸습니다. 전국을 뒤졌고 사람을 수백 명 동원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유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보름 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통사고로 입원한 여자가 있는데 정신을 차리고 나서 자신이 유아영이라고 했다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달려갔고 정말로 제 딸이었습니다. 이강인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마을에 나타났던 정신 잃은 여자, 중매쟁이가 데려온 그 여자가 바로 서울 대기업 회장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 딸을 아내로 맞아주셨고 10년 동안 돌봐주셨습니다. 유 회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강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유아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정신을 잃고 떠돌 때
이 사람이 저를 받아줬어요.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미친 여자를 아내로 맞아줬어요. 10년 동안 혼자서 저와 내 아이를 묵묵히 돌봤어요. 내 아이, 유 회장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방 안에서 내 아이들이 겁에 질린 얼굴로 엿보고 있었습니다. 애들아, 이리 나오너라. 이강인이 부르자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유 회장은 내 아이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들이 내 외손주들, 할아버지,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유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외할아버지란다. 이 할아버지가 너희를 이제야 만나는구나. 그날 밤 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유 회장은 딸과 외손주들을 서울로 데려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영아, 이제 집으로 가자.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아버지, 이 아이들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좋은 학교에 보내고 좋은 환경에서 키워야 한다. 유 회장은 이강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네에게도 평생 풍족한 삶을 보장하겠네.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해보게. 이강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굳은 살 박힌 손, 흙 묻은 손톱, 가난한 농부의 손이었습니다. 나는 그저 가난한 농부일 뿐인데. 유아영이 이강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가요.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요. 하지만 당신은 제 남편이에요. 이 아이들의 아버지예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유아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동안 당신이 저를 지켜줬어요. 이제는 제가 당신을 지킬게요. 우리 가족을 지킬게요. 이강인은 유아영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내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은 불안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미래. 이강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겠소. 유 회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맙네. 현명한 결정일세. 하지만 이강인의 가슴 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나 같은 시골 농부가 저 화려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창밖으로는 빗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이강인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만큼이나 먼 거리를 이제 그는 건너가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이강인은 서울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낡은 기와집을 정리하며 그는 지난 10년의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이 집에서 은서를 처음 맞이했고 내 아이들이 태어났고 가난하지만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정말 서울 가는 거야?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이강인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야 한단다. 근데 아버지, 서울은 어떤 곳이야? 글쎄다. 서울은 아버지도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구나. 이강인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울, 그곳은 이강인에게 너무나 먼 곳이었습니다. 평생 이 시골 마을에서만 살았던 그에게 서울은 그저 한두 번 구경 삼아 다녀온 관광지 같은 곳일 뿐이었습니다. 유 회장은 약속했습니다. 자네 가정을 흩어지게 하지 않겠네. 자네와 하영이 그리고 아이들은 모두 함께 살게 될 거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네에게도 할 일을 주겠네. 우리 회사 일을 배우게나. 이강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사 일이라. 평생 흙만 만지며 살았던 그에게 그것은 너무나 먼 세계의 이야기였습니다. 출발하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10대의 세단이 다시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와 구경했습니다.
저 강인이가 대박이 났구먼. 미친 여자가 알고 보니 재벌 딸이었다니. 세상 일은 정말 모르는 거야. 이강인은 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차에 올랐습니다. 유아영도 함께 올랐습니다. 난생 처음 타보는 고급 세단의 가죽 시트는 너무나 부드러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강인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낡은 기와집이, 붉은 기와지붕이, 그가 평생을 살았던 마을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여보. 유아영이 이강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린 함께니까. 그래요. 하지만 이강인의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서울까지는 4시간이 걸렸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안에서 아이들은 신기한 듯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강인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높은 빌딩들, 수많은 차들, 사람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와, 저것 봐, 아버지. 건물이 하늘까지 닿을 것 같아. 정말이다. 차는 한남동의 한 주택가로 들어갔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저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대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차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강인은 차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넓은 정원, 분수대, 잘 가꿔진 나무들, 그리고 웅장한 저택. 이것이 유아영이 자란 집이었습니다. 이게 집이라고? 이강인은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들도 입을 떡 벌리고 저택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집사가 나와 일행을 안내했습니다.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가자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강인은 자신의 낡은 신발을 보며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영아, 왔구나. 안쪽에서 한 중년 여성이 나왔습니다. 유아영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언니, 10년 만이네. 살아 돌아올 줄은 몰랐어. 중년 여성은 유아영을 포옹했지만 그 포옹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강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내 남편? 그래, 언니. 내 남편 이강인이라고 해. 이강인 씨? 유경선은 이강인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골 농부시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이런 사람까지 받아들이시다니. 유경선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강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유아영이 언니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언니, 이 사람은 내 남편이고 내 아이들의 아버지야. 알아. 하지만 하영아, 현실을 봐. 이 사람이 우리 세계에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 시골뜨기 농부가? 언니, 됐어. 아버지가 부르신다. 서재로 가보자. 유경선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유아영은 이강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요. 언니는 원래 성격이 저래요. 괜찮소? 하지만 이강인의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굳은 살 박힌 손, 농부의 손, 이 손으로 이 화려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날 저녁 가족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긴 식탁에 유 회장이 앉고 유경선과 그녀의 남편 그리고 유아영과 이강인, 네 아이들이 함께 앉았습니다. 자,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구나. 유 회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식탁의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유경선은 이강인을 흘끔흘끔 쳐다보며 코웃음을 쳤고 이강인은 어떤 포크와 나이프를 써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이강인 씨, 이런 음식이 처음이시죠? 유경선이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낯설으시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과는 많이 다른 세상에서 살다 오셨으니까요. 경선아, 유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유경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세계에 적응하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이강인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아이들 앞이었고 유아영 앞이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타고난 것들이 있어요. 당신은 농부로 태어났고 우리는 다른 세계에서 자랐어요. 유경선, 유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이강인은 하영이의 남편이고 내 외손주들의 아버지야. 가족으로 대접해라. 유경선은 입을 다물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 후 이강인은 혼자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골 마을의 밤하늘을 떠올렸습니다. 쏟아질 듯한 별들, 귀뚜라미 소리, 풀냄새. 여보, 유아영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모르겠소. 이강인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너무 낯설고 나는 너무 초라하오. 그렇지 않아요. 유아영은 이강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10년 동안 저와 아이들을 지켜줬어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자격이 있어요. 하지만 저를 믿어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이강인은 유아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요. 함께 이겨낼게. 하지만 이강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멸시와 편견, 그리고 자격지심과 싸워야 할 것임을.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나는 이 가족을 지킬 거다. 어떤 멸시를 받더라도. 서울의 차가운 바람이 정원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 달 후부터 이강인은 대형 그룹의 한 사무실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유 회장은 그에게 회사의 자재 관리 업무를 맡겼습니다. 건설 현장에 들어가는 목재, 철근, 시멘트 등의 품질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강인 씨, 이 서류들을 확인해 보세요. 직원이 서류 뭉치를 던지듯 책상에 놓았습니다. 이강인은 서류를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글씨는 읽을 수 있었지만 전문 용어들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직접 찾아보세요. 저도 바빠요. 냉랭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강인은 한숨을 쉬며 혼자 공부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남아서 서류를 읽고 책을 찾아보고 현장을 직접 돌아다니며 배웠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요. 유아영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소? 나는 해낼 수 있소. 이강인은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농사일로 다져진 체력과 끈기로 그는 조금씩 업무를 익혀갔습니다. 그렇게 일을 배우고 실무를 익히며 3달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인 씨, 이번 동탄 건설 현장 목재 납품 건 당신이 담당해요. 과장이 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강인은 납품업체 목록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격, 품질, 납품 일정, 모든 것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며칠 후 현장에 목재가 도착했습니다. 이강인은 직접 현장으로 가서 목재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건 목재의 단면을 보니 안쪽이 썩어 있었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였지만 속은 벌레가 먹고 썩어 있었습니다. 이거 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현장 소장이 화를 냈습니다. 누가 이런 걸 납품한 거야?
이강인은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납품업체, 검수도장, 결제사인,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목재는 불량품이었습니다. 이건 함정이다. 이강인은 직감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불량 목재를 납품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이강인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것입니다. 누구 짓이지? 이강인은 밤새 조사했습니다. 납품업체의 대표를 만나고 서류를 뒤지고 현장 직원들을 한 명씩 만나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납품업체 대표에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 건을 회장님께 직접 고하겠노라고. 그제서야 납품업체 대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유경선 이사님이 직접 연락하셨어요. 이번 건은 특별히 처리하라고. 그래서 유경선 이사님이 예, 죄송합니다. 이강인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유경선, 유아영의 언니, 그녀가 이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날 쫓아내려는 거구나. 하지만 이강인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증인 진술, 모든 것을 정리해서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유 회장이 주재하는 경영회의가 열렸습니다. 유경선도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이강인을 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번 동탄 현장 목재 불량건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과장이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담당자인 이강인 씨의 관리 소홀로 불량 목재가 납품되었습니다. 손해액은 2억 원에 달합니다. 뭐라고? 유 회장이 놀라 물었습니다. 이강인 씨, 어떻게 된 거요? 이강인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파일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이것은 함정이었습니다. 함정? 네. 누군가 일부러 불량 목재를 납품하도록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저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이강인은 증거 자료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유경선 이사님이 직접 연락하셨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유경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조작이 아닙니다. 여기 문자 메시지 기록도 있고 통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도 있습니다. 이강인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농부였지만 그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흙을 만지며 살았지만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줄은 알았습니다. 경선아, 유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이게 정말이냐? 아버지, 저는 대답해. 유경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 회장은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내 딸이 이런 짓을. 아버지, 저는 그냥 이 사람이 우리 가문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유경선 그 입 다물어. 유 회장은 분노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강인 씨, 미안하네. 내 딸이 자네에게 이런 짓을. 괜찮습니다, 회장님. 이강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저 제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유 회장은 이강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자네는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자격 있는 사람이야. 자네는 내 사위로서 손색이 없어. 감사합니다. 유경선은 회의실을 나가며 이강인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증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강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유아영이 이강인을 껴안았습니다. 여보, 정말 잘했어요. 하지만 당신 언니는 날 더 미워하게 됐소.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어요. 이강인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냉혹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웃음 받던 농부에서 재벌가 내부의 음모를 이겨낸 사위로 그는 조금씩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가족을 지킬 거다. 끝까지. 그의 눈빛에는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6달이 더 지났습니다. 이강인은 회사에서 점점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정직함이 직원들 사이에서 회자되었고 유 회장도 그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인 씨,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 정말 잘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이강인은 더 이상 서툴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공부하고 노력한 결과 이제는 업무를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경선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회사에 세무조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대형그룹 이강인 씨 계신가요? 제가 이강인입니다만. 세무조사 나왔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강인은 당황했습니다. 세무조사? 무슨 일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당신이 관리하는 자재 납품 과정에서 탈세 의혹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서류를 모두 제출해 주세요. 이강인은 순간 깨달았습니다. 또 유경선의 짓이라는 것을. 이번에는 세무조사로 나를 무너뜨리려는 거구나. 하지만 이강인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난 몇 달 동안 모든 서류를 꼼꼼히 정리해 왔습니다. 농부였던 그는 장부를 정리하는 법을 몰랐지만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한 푼 한 푼 정확하게 기록했고 모든 영수증을 보관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모든 서류입니다. 이강인은 수개월간 정리해둔 서류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조사관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흘 동안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사관들은 모든 서류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위반 사항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강인 씨,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정리하셨네요. 위반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관들이 떠난 후 이강인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여보, 유아영이 달려왔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소. 아무 문제 없소. 그날 저녁 유 회장이 긴급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유경선도 참석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경선아. 유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번 세무조사 내가 사주한 거지? 아버지. 대답해. 유경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 회장은 쓰러질 듯 의자에 기댔습니다. 내 딸이 내 사위를 이렇게까지. 아버지, 저는 그저 가문을 지키고 싶었어요. 저 시골 농부가 우리 가문에. 그만. 유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강인이는 하영이를 10년 동안 지켜줬어. 내 아이들을 키워줬어. 그 어떤 재벌보다, 그 어떤 사업가보다 그는 더 귀한 일을 해냈어. 유 회장은 이강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인아, 자네는 정말로 강한 사람이야. 자네의 진실함과 정직함 앞에서 나는 고개를 숙이네. 회장님, 경선아, 너는 한동안 회사 일에서 손을 떼. 그리고 강인이에게 사과해. 아버지, 당장. 유경선은 떨리는 몸으로 이강인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강인은 유경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만했던 그녀가 이제는
패배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강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무언가를 빼앗으려는 게 아닙니다. 이 가정이 깨지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처형님, 당신도 가족입니다. 우리 모두 가족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싸울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유경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이강인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날 밤 이강인은 내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마당에 앉아 서울의 밤하늘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애들아, 내 아버지가 너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농부가 나쁜 게 아니야. 가난한 게 나쁜 게 아니야. 중요한 것은 의리와 정을 알고 사느냐야. 아버지는 평생 흙을 만지며 살았어. 가난했고 배우지 못했지. 하지만 아버지는 정직하게 살았어. 사람을 속이지 않았고 약속을 지켰어. 이강인은 내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좋은 환경에서 자랄 거야. 좋은 학교에 다니고 좋은 친구들을 만날 거야. 하지만 잊지 마라.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걸. 내 아버지, 우리는 가족이다. 피로 이어진 가족이고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이야. 어떤 폭풍우가 와도 우리는 함께 버텨낼 거야. 아이들은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유아영도 다가와 남편과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나도 고맙소. 당신과 아이들이 있어서. 이강인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울의 하늘에는 별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멀리 고향 마을의 하늘도, 이 서울의 하늘도 결국 같은 하늘이라는 것을.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다. 가족이 있고 사랑이 있고 지킬 것이 있다. 이강인은 굳건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는 이 가족을 지킬 것입니다. 가난한 농부였지만 그는 진정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멸시받던 시골뜨기였지만 그는 진정한 사위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바로 이 순간처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는 것임을 그는 온 가슴으로 느꼈습니다. 몇 달 후 유 회장은 이강인을 회사의 정식 이사로 임명했습니다. 더 이상 그는 시골 농부가 아니었습니다. 대형 그룹의 당당한 일원이었고 유 회장의 믿음직한 사위였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사님.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강인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이강인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화려한 도시의 모습. 하지만 이강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고향 마을의 풍경이 살아 있었습니다. 낡은 기와집, 논밭, 맑은 시냇물. 그곳에서 배운 성실함과 정직함이 그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여보, 유아영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고맙소. 이제 우리 평화롭게 살 수 있겠죠? 그래요. 우리 가족, 이제 평화롭게 살 겁니다. 이강인은 유아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10년 전 처음 잡았던 그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정신 잃은 여자와 외로운 농부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지키는 진정한 부부였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물들어왔습니다. 붉은 노을이 서울의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이강인은 그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우리 가족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야.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